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도 돌이켜보면 사연으로 나올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 이제는 잊고 살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평범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제 일도 즐겁게 잘하고 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는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내 주변 친구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애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1등으로 손이 빠르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미장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보겠다며 아주머니들 파마를 해주실 때 옆에서 헤어롤을 집어드리고 고무줄을 챙겨드리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수건은 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제가 차마 그 많은 수건들을 빨지는 못했지만 빨래 건조대에 엄마랑 언니들이랑 같이 널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미장원을 운영하셨던 엄마는 집안일을 하랴 미장원에서 일하시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하게 바쁘셨어요. 엄마가 그저 좋았던 저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엄마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하도 미장원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붙어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엄마를 따라 손재주도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 소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시며 바삐 일을 하셨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소문난 손 빠르고 발 빠른 제대로 된 장사꾼이라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들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도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곤 하시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연년생이어서 어려서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는 그 틈에 낄 수도 없어서 괜히 질투도 많이 했었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2 언니는 나중에는 일도 같이 했어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를 금방 때려치우고 같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소위 중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결혼해줘 같은 업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미장원을 하시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중매를 서주시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언니 둘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는 성실히 했었지만 제 손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전공은 메이크업으로 정해서 일찌감치 메이크업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 경험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저는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메이크업 출장을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남녀의 운명 같은 날에 저의 운명도 이렇게 단정 지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신부의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저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오늘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일 수 있게 섬세하고 꼼꼼히 메이크업을 해드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신부가 메이크업하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친정어머니나 남편 정도만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 언니들이라든지 가까운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달래주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날의 경우 친정 오빠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동생을 유달리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도 전에 찾아오는 경우는 저도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라 신기하긴 했어요. 너무 예쁘네 우리 동생. 어쩜 공주님 같아. 최고다. 내가 봤던 모든 신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눈길이 더 갔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오빠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웨딩 메이크업 담당 아티스트라며 열심히 화장을 하는 모습이 흥미를 끌었다고 해요. 원래는 메이크업 받는 본인이나 신부들과 주로 대화를 하며 메이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당시 웨딩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신부님 오빠분이랑 더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동생이신가 봐요. 정말 예쁘셔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신부 화장이 참 예쁘게 되네요. 그렇죠? 제 동생이에요.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예쁘신걸요? 민낯이신 것 같은데 아주 빛이 나시네요. 그것이 오빠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쁘게 잘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후로 계속 수정 화장을 도와줘야 해서 제가 신부 측에 계속 붙어서 도와드렸었죠. 때마다 오빠분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옆에서 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시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메이크업 부탁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봐주시는 거라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식이 끝나고 그날도 당연하게 저는 혼자서 뷔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오물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신부 측 오빠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뷔페를 혼자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하겠지만 저야 뭐 워낙 혼자 먹는 뷔페가 익숙해서요. 웨딩 메이크업이 처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식사하고 있었어요. 금방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출장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이구,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보니 금방 부자 되겠어요. 멋지네요. 저와 오빠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메이크업만 할 줄 알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죠. 오래 두고 볼 일이지만 저랑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대화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내용들이 모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았는지 제 나이를 알고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더군요. 저는 대학생의 메이크업 전공을 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다며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들려주더군요. 저는 남대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소매로도 판매하고
해외로도 유통하고 있는 무역업까지 하고 있어요. 어머, 남대문 쪽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저희 아버지도 남대문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괜히 더 반갑네요. 일하기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젊으신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제가 오빠에 대해 살짝 칭찬을 하니 그 칭찬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그 다음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밥이나 함께하면 좋겠다며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주더라고요. 혼자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나 불러줘요. 사실 나도 혼자 밥 잘 먹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 싫을 때 있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네요. 오래간만에 말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밥도 맛있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일 조심히 가요. 꼭 연락 주기예요. 사실 저는 오빠의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아서 남녀 관계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하루 즐겁게 대화하며 밥을 먹은 것으로 좋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가는 길 끝까지 연락 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괜히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대학생 신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빠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저는 연락처를 받고는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나보는 게 맞나? 아니, 연락을 해서 정말 밥만 먹어도 되나?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후에 혼자 밥을 먹다가 받았던 명함을 꺼내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나이라도 제대로 알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빠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민영 씨?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점심 식사 전이에요. 어디에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갖고 점심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네요. 오빠는 나이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와 띠동갑 15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제 돌이켜볼 때 오빠 입장에서 나이를 이야기해봤자 본인 손해라는 생각에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 만남을 기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초반, 오빠는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딱 봐도 제가 얼마나 어리고 앳되어 보였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가수나 TV 프로그램이 달랐지만 생각의 차이는 적었어요. 나름 취향도 비슷했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요. 제가 여느 20대 여자애들과 다르게 국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는 만날 때마다 국밥을 꼭 한 끼니는 먹으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오빠도 꽤나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네요. 제가 뭣도 몰랐죠. 그냥 대화가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싶으니 풍선처럼 마음이 한순간에 부풀더군요.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오빠가 다 지불하고 항상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 가족들과 몇 없는 가까운 친구들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가는 아빠가 집에서 쫓아낼 것만 같아서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던 연애였어요. 아무리 좋다, 괜찮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친 거 아니냐, 헤어져라, 정신 차려라,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정도 아니냐며 남자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은 맞냐고 무척이나 뭐라고 했어요.
특히 두 언니와 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싫어하셨죠. 두 언니는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지켜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커플은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커플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제 남편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깔린 게 남자들인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놈을 만나는 거야?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면 만나려고 생각했다가도 좋다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냐? 어이가 없네. 언니들이 그쪽 일에서 뻔히 알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게, 진짜 민영이 너도 웃기지? 우리가 싫어할 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는 쏙 빼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나중 돼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참, 민영이 너도 어리다 어려. 그 남자놈은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알 수가 없네. 저는 당시에 한창의 나이였지만 남자 쪽에서는 30대 중후반,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꽤 있었나 봐요.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인가 되었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남자로서도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본인 밥벌이도 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 쪽 집안에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했고 오빠도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어느새 저에게 결혼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였고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도 정식으로 사귄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죠.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연애를 할 때에도 다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를 할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친구들과 언니들은 무척이나 나무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않겠어? 그 사람 너보다 20살이나 많다며. 그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하다가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영이 너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20살 아니고 15살 많아. 그리고 자기 일 책임감 있게 잘하고 나 아껴주고 집안에도 문제 없어.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내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저도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 확신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몰아붙이다 보니 제가 오기가 나더군요.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봐라.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싸우거나 작게라도 의견 충돌이 생긴 적이 없었어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티격태격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싸워도 보고 긴 기간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1년이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쪼들리듯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인지 저도 콩깍지가 어지간히 단단하게 쓰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을 하던 남편 덕분에 그래도 결혼 초기 자본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저는 항상 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아왔기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담하지만 내 집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도 잠시였죠.
곧 악몽처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저희 신혼집에 가스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하신다는 기사분을 들여보냈는데 저희 집을 유달리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시는 것도 지켜보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점검하시는 분 진짜 맞으세요? 아까부터 저희 집을 계속 두리번거리시고 가스 점검은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길래요. 아, 네. 그럼요. 점검 나와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낼게요. 본인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덧붙일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집안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그분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웨딩 촬영 사진이 거실에 크게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아니, 기분이 나쁘시다뇨. 저는 그냥 웨딩 촬영이 예쁘게 된 것 같아서 부러워서 본 것뿐이에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과민하게 구시네. 뭐 불안하고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 다 하셨으면 어서 나가보세요. 진짜 세상에 별 이상한 인간들을 다 보네. 아니면 아닌 거지. 되게 예민스러우시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참 훤칠하시네요. 바깥으로 나돌 관상인데 내조를 좀 잘하셔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이 사람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가스 점검도 점검 나름이지. 뭐 이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나가요, 어서.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자는 소름 끼치게 깔깔대며 웃었어요. 당장 나갈 건데 왜 이러냐며 손사래까지 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저는 그 순간이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꽤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밖으로 나갈 때 퇴근 후에 같은 버스를 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예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구면이죠? 죄송한데 무슨 일이실까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그렇게 본론부터 말하면 섭섭하죠. 맞아요. 저희 구면이에요. 가스 점검 기억하시죠? 저도 이 동네 사는데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얼굴도 몇 번 우연히 보다 보니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니, 뜬금없이 친구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꼭 목적을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나요? 너무 딱딱하시다. 오늘은 좀 놀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뜬금없는 친구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가스 점검 기사님으로 일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눈앞에 나타나고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말까지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사색이 되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다며 여자 쪽에서 말을 걸더라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고요. 신혼생활을 하며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시뻘개지게 흥분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하도 잔소리가 길어지길래 알겠다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또 이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꾸준히 연락이 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도 알람처럼 전화를 하고 저녁 식사 때에도 꼭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 전화가 울려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네? 아무리 거래처라고 해도 꼭 두새벽부터.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한마디 하면 안 돼? 너무 짜증나서 왜 전화는 안 받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 연락인데 컴플레인이 과하다며 둘러대더군요. 남편의 사업 문제만 아니어도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건데 차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특이한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헷갈리고 귀찮다며 0000 이렇게 4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크게 비밀이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던데? 왜 바꿨어? 귀찮다면서. 아, 그냥 도난이라도 당했다가 괜히 일나면 복잡해지잖아. 이런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의아했지만 그냥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날도 출장 메이크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나갈 채비를 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엿들었어요. 나갔어. 진짜 나갔다니까. 그래. 알겠어용. 곧 보자. 나도 보고 싶어용. 나갔다는 건 아무래도 제 얘기겠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콧소리를 흥흥거리며 애교 섞인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한테 비밀이 있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나중에 크게 제대로 잡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니겠지, 제 마음 편하자고 넘어가려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남편의 덜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도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모습까지 상상이 되니까요. 끔찍했어요.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끝내려면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신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쎄하다 싶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난리를 치면서 남편 머리채를 뜯어놓고 말겠다며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언니들은 같이 사업을 하며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이골이 난 상태였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르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저와 언니는 고민 끝에 사설 탐정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럽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찍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잘 먹으시고요. 바람난 남자들 앞뒤 안 가리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고용한 사설 탐정을 따라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의 치밀함에 기가 차더군요. 우선 차량부터가 남편 소유의 차가 아니라 렌터카로 빌려 타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음은 이미 울컥울컥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해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군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울 외곽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남편은 기어코 호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탐정부는 우선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부터 렌터카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어벙했어요. 같이 동행한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제 남편 욕을 쏟아붓고 제 손을 잡고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직접 제 눈으로 보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제가 선택한 남자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는 다짐을 하며 방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남편은 꼴보기 싫은 차림에다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라는 인간을 봤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 기억 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저 여자 나한테 무시하라고 했던 여자잖아.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연녀는 저희 집에 가스 점검이라며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웨딩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보던 여자. 길에서 버스에서 우연이라기에 너무 자주 마주쳤던 여자. 나와 친구를 하고 싶다며 먼저 이야기를 걸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옆에서 제 언니는 내연녀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은 계속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뒤엉킨 채 서로만 감싸 안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제 눈앞에서 도망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되려 저희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뭐 하는 거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면 원래 이렇게 간이 커지고 이기적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걸까요? 어떻게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판에 다시 생각해도 괘씸해 죽겠네요. 알고 보니 제 남편 여성 편력이 아주 대단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저만 만나진 않았겠죠. 저도 그 사실이야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부터 대학생, 거래처 사람 등등 도대체 세려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떻게든 그 바람길을 잠재워야겠다며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저를 꼬셔서 결혼시켰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바람은 그저 바람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재워지지 않았고 자기 성격 못 이기고 이리저리 여자들 만나며 그렇게 휘두르며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신혼 1년이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내연녀와는 무슨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만났으며 왜 결혼을 했음에도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찼죠. 둘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줬던 동생 결혼식장, 저와도 처음 만난 곳에서 내연녀와도 처음 만났던 것이죠.
기가 막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얘기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는 내연녀의 실체는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여동생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여동생 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왔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눈치도 채지 못했던 제가 어찌나 바보같이 느껴지던지요. 뭐라고? 그러면 신우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 친구랑 오빠랑 바람났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해. 근데 참 상황이 어려웠지.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진짜 엎어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똑바로 설명 좀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 신우는 저보다 자기 친구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더 원했더라고요. 참나,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겼을까요? 제대로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저와 동생 친구, 이렇게 두 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만나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건 당연스럽게도 눈을 감아줬던 거죠. 머리가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리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관계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나한테는 두 명 다 사랑인데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포기하겠어. 그래서 난 두 명 모두를 택한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해서 둘 다 택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아. 저도 제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걸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제 삶이 아깝고 제 시간이 안타깝고 제 창창한 20대 인생을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머, 저한테도 말 좀 걸어주세요. 저랑 초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인사했을 때 되게 까칠했는데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 나와서 이렇게 저랑 놀죠. 신혼이라면서 남편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쓰나? 바람이 당당하고 책임 전가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연놈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깝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쁜 놈에게는 나쁜 놈에게 맞는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이 가시지를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행했던 만행들을 손편지로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조리 프린트를 해서 편지와 함께 수백 장 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은 남대문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남편을 쫓아가 때리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대문은 새벽부터 붐비고 바쁘게 움직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정말 많죠. 우선은 상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프린트한 손편지와 사진을 정성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냐. 미친 거 아니냐? 아주 돌았나 봐. 남자 여자가 쌍으로 돌았네 그려. 어떻게 민영이 같은 저자를 두고 바람이 나도 저렇게 단단히 바람이 났디야? 그니까 말이여. 민영이 마음고생 많았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쳐다보지도 말어라.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고 안 만나도 민영이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다. 그놈 같은 인간은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다들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내연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태도에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던 아버지 딸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셨고, 특히나 건물주 분께서 상황을 딱하게 여기시고 저와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지라 제 편지와 사진들을 건물 내 공지란에도 붙여주셨어요. 아버지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그날 바로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후려쳐 주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쉽게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제 조력자인 두 언니를 통해 아빠가 그렇게 멋지게 뺨을 날리는 것을 처음 봤다며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회사 사람들도 제 편지와 사진들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는 급하게 주주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회사 대표를 교체하는 자리였었죠. 중요한 주주총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제 남편은 결국 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지내나 괜히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주주총회에서 잘리고 대표직 잃고 돈도 잃은 채로 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현재는 제 일을 맘껏 실컷 자유롭게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해서 강남에 숍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이를 갈았어요. 누구보다 멋지게 저를 놓친 것이 인생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저보다야 결혼 생활은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남편을 아끼고 사랑했고 제 일에도 열정적이었으며 집안일도 부족함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더 이상 시원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후회 없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폭로를 했죠. 어떤 분들은 분명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최선이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고 전 남편에게 제대로 창피를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분명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또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문어발식으로 만나고 양다리에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며 그렇게 색광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람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제대로 복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긴 하지만 아이의 아빠란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 남편 같은 놈 절대 마주치지도 엮이지도 않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모두들 좋은 인연들만 주위에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목욕탕의 일을 하는 건 상상하는 것보다 몸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여자가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냐며 걱정을 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한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목욕탕에서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찾아온 요 몇 년간은 참 힘들었네요. 집에만 박혀 있으니 우울증이 돋는 것 같기도 했고요. 떠올려보면 남들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말에 피식 비웃음을 짓던 시어머니 또한 참 몰상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 인생에는 참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3학년 시절만 하더라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학교에 다니니 취업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건 큰 착각이었더군요. 서류를 내는 기업마다 낙방을 하고 실패의 고비를 마시니 그제서야 취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죠. 꼭 붙을 거라 예상했던 회사의 최종 면접에서 낙방을 하자 자존심은 가뭄만 밑바닥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지방으로 내려온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인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탕 청소를 하고 카운터를 볼 때면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거든요. 말일만 되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을 때면 부모님의 곁에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목욕탕에서 있는 일상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욕탕을 출근한 지 한 달이 될 즈음 저는 가장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목욕탕 집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어요. 아직도 목욕탕을 운영하냐면서 칭찬을 하는 사람과 시대에 뒤처져서 전망도 없는 일에 매달린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남편은 이 중 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목욕탕에 처음 온 날 남편은 젊은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목욕탕에 출근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되어갈 때쯤 조심스레 카운터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죠. 애초에 속사정을 숨길 생각도 없었기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것과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부모님이 운영하는 목욕탕 일을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까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큰 상심을 했음에도 다시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정말 의외였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대학교까지 나와 목욕탕 일이나 돕는 저를 꾸짖었겠지만 남편은 오히려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줬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만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투명한 칸막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시골에서 젊은 사람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거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은 남편은 지방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푸념하기도 하고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았는데요.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마음을 열고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네요. 모아놓은 결혼 자금은커녕 변변한 취업 자리도 없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프로포즈를 하며 반지를 끼워줄 때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거부를 했는데요. 오히려 남편은 자신이 더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며 맨몸으로도 좋으니 결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계속 밀어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안심을 시키듯이 등을 두드려 주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해 만남을 이어갔네요. 그리고 연애를 한 지 1년 후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취업은커녕 결혼 자금조차 모으지 못한 상태로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남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걸 알기에 밀어냈지만 남편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참 감동적이었죠. 무엇이든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믿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부모님이 굉장한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펌으로 이직을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취미로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있는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며 발만 동동 구르셨어요. 목욕탕을 하는 저희 집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걱정으로 밤잠까지 설치시며 남편과의 결혼을 말리셨죠. 시어머니께서 고된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면서요. 부모님의 반대는 심했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는걸요. 솔직히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제 생각과 달리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죠. 한술 더 떠 시아버지께서는 만나는 여자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배려와 남편의 사랑 덕분에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동안 지방대학교에서 일하던 시간 강사 기간이 끝났거든요. 서울에서 올라온 후로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인지 참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퇴근을 하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맛의 치킨을 사다 주셨어요. 부모님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만 먹는 돈벌레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려 옷소매를 걷어붙였죠. 하지만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작업실에서 뛰어나온 시어머니께서는 그마저도 못하게 하셨어요.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도 따로 있는데 왜 몸상하게 일을 하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만류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책을 보거나 먹은 것을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는 일뿐이었어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시부모님이나 교수 준비로 바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기에 친구들에게 푸념을 늘어놓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런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시집살이를 하는 자신을 놀리냐며 더러 화를 낼 뿐이었죠. 이렇다 보니 어디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러던 중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을 하고 가정부 아줌마와 둘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같이 모여 그릇 정리를 하던 중 가정부 아줌마께서는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왔냐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가정부 아줌마의 말에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힘겹게 입을 여셨네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이 집안 식구들 비밀은 일 그만두는 날까지 입 꾹 닫고 있으려고 했는데 새댁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온 것 같아서 가만두면 혼자서만 바보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집 도련님 새댁한테 2번째 장가 드신 거예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닫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한 것은 간신히 붙잡았지만 2번째 장가라는 한마디에 정신은 이미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죠. 그러자 가정부 아줌마는 답답하다는 듯 들고 있던 접시를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무슨 말이긴, 도련 이혼하고 새댁한테 새 장가 들었다는 말이지. 도련님한테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여자 집이 재벌 뺨칠 만큼 부자인데다가 외동딸이어서 그 집 부모가 참 극성이었거든. 그런 집에 장가가면 자기 아들 고생할 게 뻔하다면서 헤어지라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데요. 그래서 그때 결혼 안 시켜주면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백수로 살 거라면서 엄청 반항을 했었지 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조건으로 사모님이 결혼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 살다가 집에서 놀고 먹을 거면 애부터 가지라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여자가 불임이었지 뭐예요. 불임 이야기 듣자마자 사모님은 이혼하라고 난리를 피우던지 양잿물까지 퍼마실 기세였다니까. 그래서 둘이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사모님이 가지고 들어오는 선짜리라면 죄다 마다를 하다가 새댁 만나서 다시 결혼한 거예요. 하늘이 핑핑 도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창백해진 안색이 걱정이었는지 가정부 아주마께서는 소파까지 부축을 해주셨고요. 내가 괜히 오지랖만 부려서 새댁 힘들게만 했나 보네. 미안해요. 나는 그냥 혼자서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그런 건데. 혹시 오해할까봐 말하는 거지만 나는 새댁 이혼하길 바라지 않아요. 새댁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면서요. 그 형편에 이만한 집에 시집 오기 쉽지 않잖아. 그냥 내가 한 말은 흘려버리고 사모님 비위 좀 맞추다가 빨리 분가해버려요. 사모님 성정이 유난스럽기는 해도 두 번째로 들어온 며느리인데 그래도 잘해주려고 할 거잖아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분에 넘치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와서 호강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저를 속인 사기꾼이었던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 모두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망이 큰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다른 여자랑 산 주제에 이제까지 사귀어본 여자는 제가 처음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가식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딸이 생겨 좋다며 백화점에 가 비싼 옷과 가방을 사주셨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즐길 수도 없게 되었고요. 속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는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보양식을 파는 집으로 손을 끌고 가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수 닭다리를 찢어 앞접시에 놔주셨습니다. 닭다리 살을 발라 입에 넣자 시어머니는 여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하셨죠. 예, 너는 지금까지 만난 남자가 몇 명이나 되니? 네? 만난 남자라니요? 모른 척 하기는 우리 애 제외하고 사귀었던 남자가 몇 명이었냐 이 말이지.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옛날이야 부모들 때문에 남자 만나서 연애할 새도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이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 결혼 전에 남자 몇 번 만난 게 흠이니? 나 그렇게 앞뒤 분간 없이 고지식하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그동안 생활비 벌고 취업 준비하느라 남자 만날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박수까지 쳤어요. 확실히 오히려 집안 형편이 못 살아야 남자 경험이 없다니까? 부잣집 여자들은 그저 흥청망청 돈 쓰면서 옆에 남자 끼고 놀기 바쁜데 우리 새아가는 그동안 허튼 짓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았구나. 노력만 하면 이번 연도 안에 금방 임신이 되고도 남겠어. 아직 저희 부부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2세 계획을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다니 조금 껄끄럽긴 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네요. 벌써 손자 손녀의 얼굴을 그리는 시어머니의 행복을 깨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앞접시에 놓인 닭다리 살만 열심히 발라먹었어요.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시어머니는 상상보다 더 극성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간 시어머니께서는 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오셨는데요. 현관문을 여실 때부터 이미 화가 잔뜩 나셨는지 씩씩거리면서 옷소매까지 걷어붙이셨어요. 얼른 찬물을 떠서 가져다 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손찌검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맞은 뺨은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이 클 뿐이었는걸요. 가정부 아줌마도 있는 대낮에 그것도 갑자기 뺨을 맞으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돌아간 고개를 간신히 돌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뺨을 때리셨죠. 10손가락도 모자라서 10발가락까지 합칠 정도로 남자들이랑 놀아난 주제에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집이 못 살아도 그 몸뚱이 하나 깨끗할 거라고 믿고 데리고 왔더니 남들이 쓰고 버린 행주를 며느리라고 들였어. 귀한 우리 아들한테 어쩜 이런 쓰지도 못할 행주 쪼가리가 달라붙었는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고 맞아야 억울하지라도 않죠.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하지도 말라며 바닥으로 종이 한 장을 툭 던지셨어요. 종이에는 저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지난밤 저에게 태어난 시간을 물어본 것이 의아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몰래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신 거였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사주가 어떻게 나왔던 사람이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오직 무당의 말만 맹신하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듣기도 싫다며 귀를 막아버리셨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기 전에 미리 점집에라도 다녀오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급했어. 이 화상을 앞으로 어떻게 데리고 살아? 아이고, 우리 아들 인생을 어쩌면 좋으나. 그렇게 당하고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서둘러 버렸어. 그래, 아무리 구멍난 행주라도 이미 우리 집에 왔으니 어찌됐던 기회는 주마. 올해 안에 아들을 낳아.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살아주마. 대신 애를 못 낳으면 당장 짐 싸서 친정 목욕탕 청소할 준비나 하고. 한 번만 제 말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여러 남자를 만나 방탕하게 놀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해명을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멀리 하셨거든요.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전과 똑같이 행동했지만 식구들이 출근을 하면 작업실에 콕 박혀 아예 한마디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 과일을 깎아서 가고 손수 물감 정리도 해보았지만 그런 노력들은 다 헛수고였네요.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애를 뵐지나 생각해라. 아유, 괜히 똥 묻은 개를 주워와서 내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자기 똥도 못 닦는 개를 어디다가 쓴다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도 걸지 말라며 경고를 하셨어요.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인상부터 찡그리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에 교수 준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써야 돼?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집처럼 빨래며 설거지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해. 아니면 나가서 돈나 벌어오라고 내가 당신을 닥달하기를 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어머니 비위 맞춰드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잠깐씩 식구들 비위만 맞춰줘서 돈 100만 원은 우습게 받을 텐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자기 복을 발로 차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비위를 맞춰드리던 뭐든 하지. 아기 낳기 전까지는 나랑 말도 안 하겠다는 어머니한테 내가 무슨 비위를 맞춰드리고 무슨 돈을 받겠어. 그래도 당신은 아들이니까 가서 나 대신에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집사람, 발랑 까진 사람처럼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했다고. 당신 바깥일 때문에 피곤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나 이대로 가다가는 애 낳기도 전에 산송장처럼 죽어갈 것 같아. 애원했지만 남편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툭 말을 던졌죠. 당신이 그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했을지 전 남자친구 집에서 열심히 했을지는 나도 모르지. 내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안 것도 아니고 막말로 나한테 비밀로 하고 다른 남자들 끼고 놀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엄마한테 해명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직접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 나도 참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 조사라도 싹 해보고 결혼하는 건데. 내가 공부만 하느라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네. 어차피 끝난 인생, 다음 생에는 나무처럼 뻣뻣하고 애교도 없어서 부모님이랑 트러블만 일으키는 여자가 아니라 이쁘고 돈도 잘 버는 여자 만나서 백년해로 해야지. 기가 막히더군요.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거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를 운운하다뇨. 금방이라도 실실거리며 다른 여자 이야기를 늘어놓는 남편에게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쏘아붙이기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저를 꾸짖었네요. 여우같이 살살 애교 피우면 그냥 넘어갈 문제를 밥 기다리는 곰마냥 버젓이 앉아서 버티고 있으니까 엄마가 더 화내는 거 아니야.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와서 산다고 해도 당신만큼 뻣뻣하지는 않을 거야. 무슨 여자가 애교가 없어? 결혼 전 다정하던 모습은 먼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을 보며 친구들이 해줬던 말이 기억났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의 편이 돼서 남편이라는 말이요. 제일 믿었던 남편마저 남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실망감과 우울감이 동시에 덮쳐왔죠.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행동했지만 전처럼 기뻐하거나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는 것이 편하지도 즐겁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묘하게 괴롭히는 기술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말끝마다 잘못을 운운하는 남편은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시어머니의 아이 타령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은 언제 가질 거냐면서 1시간에 한 번씩 닥달을 하셨죠.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고 있을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불쑥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애도 안 가져놓고서는 속편하게 샤워나 하고 있다며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정작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엉뚱한 곳만 피가 날아 긁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임신하는 것이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이었다면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손뼉을 마주쳐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남편의 교수 준비로 인해 시간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귀를 닫고 잊지도 않은 과거를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해명하는 것 또한 포기하고 말았네요. 목이 터져라 말을 해줘도 시어머니께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 할 말만 하기 바쁠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걸고 넘어지면 분명 남편이 화를 낼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생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애를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를 무슨 수로 혼자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을 화장대에 앉히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를 갖자고요. 당신 그 머리 말이야.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면 최소한 생각을 하고 다녀야지. 지금 교수 임용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애부터 갖자고 하면 그건 생각 없는 거를 떠나서 아예 뇌가 없는 거 아닌가? 자꾸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헛소리나 하나 본데 그렇게 할 게 없으면 아주머니 도와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 집에서 놀고 먹게 해줬더니 남편 말은 밟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집에서 농땡이 부리지 말고 나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깃집 불판을 갈던 해. 바쁜 사람 짜증나게 신경 긁지 말고. 서러워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갖자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등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자고 한 건데 남편은 그것마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이리저리 무시를 당하자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고 작은 회사로라도 취업을 할 거라면서 후회를 했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는 법인데 남편에게 받는 무시나 시어머니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억지로 인연을 잘라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얼마나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았기에 꾹 참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보란듯이 교수 준비해서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말았네요. 교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진 후 남편은 엄청난 상심을 한 것 같았어요. 서재에만 틀어박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거든요. 어쩌다가 서재 문이라도 열려치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읽고 있던 책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 자리에서 떨어진 모든 이유가 아이를 갖자고 설쳤기 때문이라면서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배려 없는 남편의 행동을 보자 꾹 누르고 있던 울분이 터져나오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이야말로 그 잘난 머리로 한 번이라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 교수 준비하느라 바빠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애 같자고 미친년처럼 날뛰면서 바짓가랑이 붙잡았겠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책만 보던 머리 조금만 굴려도 답이 금방 나오잖아. 출퇴근하는 이모님도 내가 어머님한테 애 못 낳는다고 구박받는 거 알더라. 근데 살 부대끼면서 사는 당신은 도대체 왜 몰라?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책이나 보면서 조용히 살지. 왜 애꿎은 나를 당신 집안에 끌어들여서 잘 살고 있는 인생을 멋대로 망치냐고. 울고불며 말을 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싶었습니다. 가만히 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서재문을 열어 제끼고 시어머니를 불러와 물어보았죠. 남편이 물어보자 잠시 세모눈을 뜨던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눈가에서 즙을 짜내면서 훌쩍거리셨어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새아가한테 그렇게 너 안 바쁠 때 눈치껏 말하라고 했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이래서 집안에는 여우 같은 여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이 애미도 괜히 너한테 애가지라고 닥달을 했겠니? 네 아빠가 얼마나 핏줄 타령하는지 잘 알잖니? 손주가 없으면 네 앞으로 점 찍어놓은 건물 사회 환원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있니? 아휴, 아무리 돈이 급했어도 우리 아들 속사정 봐가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저 애미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해줬어야지. 나는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화만 냈잖아. 앞으로는 내가 잘할 테니까 너무 울지 마. 서로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두 모자를 보자 금방까지만 해도 눈가에 매달려 있던 눈물까지 쏙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작 상처받은 장본인은 바로 앞에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상처를 받은 것 마냥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저 아이를 담을 그릇 정도로만 생각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름 끼쳤고요. 그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유난을 떨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낳는 비법이라며 매일 아침마다 굵은 소금으로 머리를 감으라고 닥달했고 남편은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가정부 아줌마를 들들 볶았죠. 그 결과 저는 매번 비린맛이 그대로 날 정도의 싱거운 나물 요리만 먹어야 했고요. 매번 굵은 소금으로 머리를 감아 상처가 난 두피 여기저기에서는 피가 나고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점점 말라가기만 했는데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일상이 된 간섭에 정신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아이를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진다면 간신히 기르고 있던 손톱만큼의 제 자신이 깎여 나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는 참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기어코 간신히 붙잡고 있던 것마저 깎아내며 뱃속의 아이를 점지해 주셨거든요. 임신을 한 후 가장 기뻐한 것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직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변호사나 의사처럼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울 거라면서 호언장담을 하셨죠. 그러면서 대뜸 성별부터 물어보시더군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시아버지께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들일 거라면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절대 딸일 리가 없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아들, 딸을 차별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나마 시댁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마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임신 소식을 알린 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오직 제 배만 쳐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아이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태아에게 좋은 5만 가지의 음식은 모두 먹기를 강요하셨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먹기 힘들었던 것은 장어즙이었어요. 입덧으로 물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역하고 비리기까지 한 장어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죠. 다른 것은 그나마 코를 막고 먹을 수라도 있었지만 장어즙은 코를 막아도 역한 냄새가 입안에 감돌았기에 절대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이며 싱크대에 장어즙을 버리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네요. 싱크대에 장어즙을 버린 것을 시어머니에게 들켜버렸거든요. 절대로 못 먹겠다고 선포를 하자 시어머니는 다 아이를 위한 것이니 참고 먹으라면서 억지로 입안에 장어즙을 들이부었는데요. 이상하게 장어즙을 먹은 후부터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기도는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말을 한 것이고요. 원래 몸에 좋은 보약은 먹을 때나 먹고 나서 고통스러운 법이야. 너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식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참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엄마들은 몸이 아파도 뱃속에 애 잘못될까봐 아픈 것도 꾸역꾸역 잘 참는다는데 홀몸도 아니면서 너는 어떻게 다짜고짜 병원부터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니? 나는 너같이 모성이 없는 애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가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아프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던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께서는 10마디도 넘는 꾸중을 늘어놓으셨어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몸이 아픈 것도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아야 하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정작 애아빠 남편은 임신 전이나 임신 후나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먹고 자는걸요. 시어머니는 계속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쓰러지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댁 식구들은 119를 불렀습니다. 저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요. 의사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와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뱃속 아기의 상태를 먼저 물으셨죠. 물론 뱃속의 아이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서러웠네요. 아무리 며느리가 남의 집 식구라고 해도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도 뱃속 손주 걱정만 하다뇨. 시어머니는 응급실 소동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장어즙을 권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더 참으라면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며 못 먹겠다고 말을 했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어. 임신했다고 떠받들어주니 네가 아주 시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작 잘못은 시어머니가 먼저 했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화풀이 도구가 되다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시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쩔쩔매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부자가 아닌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자는커녕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녔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하고 그때부터 집안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도 형 옆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시아버지의 형은 말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아예 거동을 못하셨는데요. 아내 되는 분은 병간호를 하기 싫다면서 아픈 남편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도망간 아내분을 대신해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의 형을 간호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시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신 거고요. 자식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 집에서 붙어 살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원통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아이를 낳아주는 객식구일 뿐 진짜 가족은 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착한 며느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잘해보려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개거품을 물면서 반대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하자 언제 난리를 피웠냐는 듯 흔쾌히 다녀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친정에 간 후로는 처녀 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일손을 도운 후 목욕탕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수건과 번호키를 나눠주었죠. 시댁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턴가 노숙자 한 명이 목욕탕 앞을 서성거리며 왔다 갔다 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일주일 넘도록 목욕탕 앞에서 기웃거리다 보니 호기심이 들었죠. 그래서 왜 목욕탕 앞을 서성거리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목욕을 하고는 싶지만 3,000원밖에 없어서 목욕탕 앞을 서성거리기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노숙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유난히도 그 사람은 딱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샤워를 하고 나오니 노숙자의 얼굴은 부잣집 사모님처럼 기품이 넘쳤어요. 밖에서 떠들이 생활을 한 이유를 물어보자 노숙자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네요. 나도 처음부터 노숙자처럼 떠돌이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나도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미국 여행을 보내줘서 갔다 와 보니 이미 가족들은 이사를 간 직후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연락처는 다 바꾼 상태였죠. 친정 식구들이 있었으면 수소문해서라도 남편을 찾아내서 위자료라도 받아냈을 텐데 친정 식구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도망간 남편 원망만 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네요. 노숙자의 사정은 참 딱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노숙자에게 목욕탕 끝쪽에 있는 쪽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한 후 목욕탕 일손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급을 드렸죠. 노숙자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월급까지 주니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노숙자는 저희 식구들을 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노숙자는 손도 야무지고 일머리도 좋아서 오히려 저희가 노숙자의 덕을 더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게 막달까지 노숙자의 도움 덕분에 친정에서 편하게 지냈네요.
그러던 중 출산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서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친정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기에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버스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웬일로 남편이 목욕탕 앞에 와 있더군요.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남편은 또 혀를 함부로 놀렸죠. 남편은 돈 버느라고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하는데 임신한 당신은 친정으로 홀랑 가서 양껏 먹고 늘어지게 자고 아주 편했겠소? 얼굴에 살 올라온 것 봐. 세상 여자들이 전부 임신했다고 당신처럼 퍼져서 뒤룩뒤룩 살찌는 건 아닐 텐데. 나랑 같이 맞벌이 할 거 아니면 당신도 애 키우면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그동안 나는 우리 식구들 때문에 잘 먹고 잘 놀았잖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할 때도 됐지. 당신 애 낳고 나면 가정부도 그만 나오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미리 집에 가서 집안일 어떻게 할지 가정부 아줌마한테 보고 배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 우울증까지 온 사람한테 편하게 지냈다뇨. 예전에는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하는 남편에게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건 저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지내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쏟아내었죠. 그 머리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나 몰라. 내가 시댁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초췌해져 가는지 제일 가까이 본 사람 입에서 그동안 편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임신 전에는 사이비 종교에 미쳐서 만나지도 않은 남자 만났다고 추궁하면서 사람 피 마를 정도로 괴롭혀놓고 임신하고 난 후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장어즙을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퍼마시라고 강요하는 시모가 눈 떠서 감을 때까지 괴롭히는데 당신 같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매번 낙방하는 교수 자리에 목매지 말고 집안 돌아가는 꼴이나 살펴. 최소한 남편이면 아무리 자기 부모가 중요해도 귓구멍이라도 열고 아내 말 정도는 들어줬어야지. 당신만 내 편이었어도 나 이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야. 나한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건 당신도 똑같이 귓구멍 막힌 사람들이랑 살 기회가 없다는 거야. 참나. 목욕탕에서 물이나 퍼나를 뻔한 인생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더니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하고 고생한다고 치자.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잘 살아서 우리 집이랑 급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 남편 덕에 서울에 50평도 넘는 아파트에서 생활비 받아가면서 사는 거면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지. 낮에는 사람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흉보는 시어머니 막말 참고 밤만 되면 인상 찡그리고 들어와서 살에 걸린 것도 내 탓하는 남편 성질 받아내면서 3년 넘게 살았어. 근데도 내가 더 참아야 할 게 있어? 나 어머니랑 당신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서 시댁에 있는 동안 밥 한 술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 살았어. 잘난 당신이랑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내가 목욕탕 집딸인 게 당신네 식구들 욕바가지 될 정도로 잘못된 일인 거야? 애초에 이럴 거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질 말던가.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나야말로 당신 인생 구제해준 거 아닌가? 이혼해서 쳐다도 안 보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살아준 거잖아. 제발 어머니 치마폭에 안겨서 현실인지 망상인지 구별도 못하고 살지 말고 현실을 좀 봐. 나니까 그동안 당신네 식구들 비위 맞추면서 살아준 거지. 다른 여자 데려왔어 봐. 금방 도망가다 못해 어머니한테 피해 보상금 내놓으라면서 바락바락 대들기까지 했을걸?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남편의 이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이혼한 게 뭐? 내가 이혼을 20번이고 30번이고 했다고 쳐도 내세울 거라고는 달랑 낡아 빠진 목욕탕밖에 없는 당신보다야 100배 1000배 나아. 결혼정보회사만 가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는 여자가 널렸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재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재혼 상대가 남편 신경이나 긁는 쥐새끼인 줄 알았으면 나라도 밖에서 그냥 엄마가 뭐라고 떠들던 본처 데리고 사는 건데 조강지 쳐버리고 재혼한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앞으로는 애엄마 노릇이나 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 자신이 이혼했음에도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은커녕 반성조차 안 하는 남편의 태도는 어이가 없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임신 막달인 아내를 두고 혼자서만 차에 올라타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기분이 상해 도저히 데리고 못 가겠다면서 알아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로 차를 타고 혼자서 쌩하니 가버렸고요. 짐을 가지고 내려오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에 대해 물으셨어요. 임신 전이었다면 전처럼 밝은 척 변명을 둘러댔겠지만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와 남편이 어떻게 대했는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모님은 경악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잘 사는 집이라지만 귀한 남의 집딸을 종부리듯이 휘어잡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정말 서러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 때문에 참고 살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보자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일인지 말이에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나빴지만 아이는 낳아야 했기에 부모님과 같이 서울로 향했죠. 제대로 된 병원은커녕 산부인과도 없는 본가에서는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 됐거든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향하는 시골의 풍경은 참 슬프더군요.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면 울컥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더 슬퍼했다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참 미안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창가를 봤죠. 그런데 그때 집채만한 화물차가 바로 저희 앞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핸들을 꺾으며 화물차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화물차는 저희 앞으로와 그대로 차를 들이박았어요. 손 쓸 틈도 없이 일어난 사고에 차에 타고 있던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양옆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버티고 서 있더군요. 깜짝 놀라며 부모님의 안부를 묻자 시아버지께서는 부모님 모두 큰 부상 없이 입원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랫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무사한 것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아이는 유산됐다고 답을 했네요. 그깟 계집애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아직 젊으니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몸조리하면 금방 또 가질 수 있을 게다. 이번에는 딸이었으니 다음에는 아들이겠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하니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구박을 받을 때에는 서러웠고 부모님이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슬펐지만 아이를 잃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네요. 정말 그 어떤 슬픔이 온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저의 아픔을 알았는지 이번만큼은 시댁 식구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몸조리를 하라면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내미셨어요. 남편은 미역국을 받아와 직접 떠먹여 주기까지 했죠. 시어머니께서도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셨는데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셨네요.
병실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그대로 들어 머리에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도려내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죠. 그 애가 얼마짜리인데 칠칠치 못하게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흘리고 다니는 거야. 딸이어도 처대라고 우겨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목욕탕집 딸 아니랄까봐 아주 아이까지 말끔하게 씻겨나가게 했구나.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교수 자리에서 미끄러진 것도 다 니년 탓이었어. 너 솔직히 말해보거라. 핑계로 친정 내려간 것도 네 부모랑 같이 우리 아들 앞길에 비누칠해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그런 거지? 요즘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했더니 다 니년 탓이었었어. 지금은 내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망정이지. 나중에 내가 없으면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고 우리 집 재산이며 우리 집 명성이며 씻겨 내려갈 텐데 너 같은 화상을 계속 우리 집 식구로 들 수는 없지. 긴 말 필요 없다. 이혼 절차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짐만 싸서 나가. 어머니, 아들이 능력 없이 떨어진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저 어머니가 목욕탕집 딸내미라는 거 걸고 넘어질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도둑질하는 걸 가르치셔서 시댁 물건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시집 와서 한 거라고는 손바닥 뒤집듯 앞뒤 다른 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시집사 참은 게 다인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자꾸 이상한 이유로 걸고 넘어지시지 말고 그냥 없는 집 딸 주제에 귀한 외동아들 가로채간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머니도 참 웃기세요. 임신하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뇨? 강요 안 하셔도 잘난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은 할 건데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당했던 수모 때문에 빈손으로는 못 나가겠네요. 차내고 싶으시면 양손에 달걀이라도 쥐어주세요. 그동안 언감생신 꿈에도 못 꿀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래서 쥐새끼한테 부스럭이라도 쥐어주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착해도 너무 착했지. 싹수가 노란 걸 진작 확인하고 쥐덫을 놨어야 하는 건데 너 같은 거한테는 지금 들고 있는 돈 봉투도 가분한 건데 왜 이러세요? 당장 내놔. 애도 흘린 주제에 뭘 잘했다고 돈까지 탐내? 너같이 돼버러진 것한테 나는 10원 한 장 못 준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시아버지가 주신 돈 봉투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힘을 주며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돈 봉투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기필코 돈 봉투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손톱은 그대로 손등을 파고들며 생채기를 냈고요.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제가 유산한 것도 다 그이 때문이죠. 그이가 몇 마디 다퉜다고 성질 안 부리고 혼자 출발하는 일만 없었어도 제가 유산할 일도 저희 부모님이 다칠 일도 없었다고요.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져?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뺨을 내려치려는 게 분명했죠. 그 손 못 놔? 그때 노숙자가 호통치는 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노숙자를 보자 깜짝 놀라며 치켜 올린 손을 내렸죠. 노숙자가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가만히 있었고요. 그동안 한 번만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결국 내 소원이 통했나 보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보면 말이야. 그래, 그동안 나 대신에 살았던 인생은 재미있었고. 형님이 여긴 어떻게... 남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붙어있다시피 엎드려 노숙자에게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보던 노숙자는 검은 봉지에 있던 죽을 꺼냈고요. 포장을 뜯은 노숙자는 김이 나는 죽을 그대로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죠. 나는 누구랑 달리 인정이 넘쳐서 말이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귀한 보양식 정도는 머리에 엎어줄 수도 있지.
앞으로는 길바닥에서 나앉을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영양 보충해야지. 형님 정말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머리에 묻은 죽을 털어내자 노숙자는 곧장 시어머니의 뺨을 쳤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몹쓸년! 노숙자가 시어머니를 거세게 몰아세우자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노숙자를 부르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군요. 형님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눈에 띄지 말라고 하면 집에 박혀서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용서하세요. 지나간 과거 탓해봐야 뭐하겠어요. 다 용서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노숙자는 자신의 인생을 내놓으라면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꼭꼭 숨겨뒀던 진실이 밝혀졌네요. 노숙자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욕하던 형수였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형의 병수발을 들기 싫어하던 형수가 도망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형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노숙자에 갈 것을 염려한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며 거짓말을 한 후 노숙자를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었어요. 노숙자는 당장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릴 거라면서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면서 절대로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노숙자는 당장 시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는 며느리 대접을 잘해줄 테니 절대 전화하지 말라며 어떻게 해서든 시아버지와 노숙자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시어머니를, 더더군다나 그동안 못된 짓만 일삼아온 시어머니를 감싸줄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형수가 나타났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전해 듣고서는 오열을 하셨네요. 형님이 죽을 때까지 형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원망했는지 제일 잘 알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아무리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천륜도 저버린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 줄도 모르고 반평생 동안 형수 욕만 했으니 내가 너무 창피해서 지금 형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 후 시아버지는 그동안의 일을 속죄한다면서 노숙자에게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뚝 잘라 넘겨주었어요. 남은 재산은 자신이 죽은 뒤 사회에 모두 환원한다고 하셨고요. 시아버지의 결정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쌍수를 들며 반대를 했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굽히지는 않으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가족의 인생을 빼앗은 죄인은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서 못을 박으셨거든요. 결국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는 자리에 드러누웠고 시아버지의 재산만을 누리며 그동안 교수 준비도 게을리하던 남편은 한 입시학원의 국어 강사로 취업을 했네요. 일을 다니게 되자 남편은 먼저 사과를 해오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은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잠시 본가에 내려와 목욕탕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직은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거든요. 노숙자는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도 계속 저희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목욕탕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지방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었네요. 이런 걸 보면 신은 참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한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언제나 선한 사람만 만나며 평탄한 인생을 살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이미 악한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죄를 살아서 받을지 죽어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힌 악한 이들은 언제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